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엽입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눈도 많이 오고 수요일날 해가지고 퇴근길에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날씨도 추워서 힘든 한 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날 추운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2021년 네오 프롬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무치약, 임플란트 치료 계획, 치료 방법,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제로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했는데요. 오늘은 무치약은 난제입니다 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 이제 완전 무치약 치료를 하다 보면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하지 않는 일들도 생기고 이렇게 치료 계획도 치료 중에 바뀌게 되고 하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짧은 케이스도 있고 긴 케이스도 있고 한데 총 9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제가 9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단톡방에서 All on 4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는 문헌이랑 뭐 영상이랑 이런 거 이제 같이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가 빠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됩니다. 상악골은 이렇게 쪼그라들고요. 하악골은 수직적으로 부치부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마귀할멈들은 전부 다 클래스 3가 3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많은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치아가 있을 때, 치아가 없을 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오클루전 디스턴스도 커지지만, 그러니까 악강 공간도 커지지만 결국은 치아의 형태, 배열 자체가 크로스 바잇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참고하시고요. 요건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수련 받을 때 봤던 환자입니다. 상악, 하악이 무치학이었는데요. 부분 문치학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치아는 다 뻗어져 있고 바나나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고 바나나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고 아래는 약간 수직적으로 뼈가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긴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국 보철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치아는 이렇게 뻗어지게 되고 아래 치아는 길어지는 이런 무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제가 완전히 앱둥이인데요. 애플빠인데요. 우리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자, 스티브 잡스는 또 유명한 것이 같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교복처럼 똑같은 옷을 매일 갈아입고 다니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신발에 주목합니다. 뉴발란스 992라는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요 뉴발란스 신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도 이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위아래 좌우 뭐 이런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완전 무치약에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려고 보면 상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립 서포트입니다. 립 서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가철성으로 할지 고정성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멘탈 포라멘 이후에, 그러니까 구치부에 포스테리어 본 하잇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풀 픽스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찰성 보철물 하려고 보면 스페이스 어세스먼트, 수직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디스플레이 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상악에서 완전 무치학 상악에서 고정성으로 할지 가철성으로 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립 서포트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립 서포트를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덴처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 덴처를 복제를 하고요. 만약에 덴처가 없다면 투스 셋업까지만 해가지고 도치별까지만 해가지고 그거를 복제를 해서 프렌지를 다 잘라버리는 이 프렌지 리스 틀니를 맞춰봐서 립 서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덴처를 두플리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하악에서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면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가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거나 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덴츄러스 맨디블에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방법이고요. 제가 보는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따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치부의 뼈 높이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고정성, 구치부까지 임플란트를 심는 풀 픽스드, 완전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치부의 뼈의 높이를 확인하고요. 가용한 골의 높이겠죠. 그 다음에 상하 가치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 환자가 어떤 보철물들을 꼈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틀니에 적응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반드시 픽스드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완전 무치학 하학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맨디블이 낭창낭창하다는 거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인터널 테리고이드 머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하악골을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렇게 이제 플렉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구치부에 뼈가 없어서 전치부에만 임플란트를 씹어서 캔틸리버를 디스탈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잘 아는 찰스 잉글리시 선생님이 얘기했던 AP 스프레드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AP 스프레드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악 전방부의 스투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쓰는 그 이른바 말하는 로케이터나 뭐 이런 스투 타입의 어태치먼트 두 개를 써서 오버덴처 만드는 경우에 이 로케이터가 붙으니까 어태치먼트가 있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 틀니의 락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터를 쓰는 경우에 혹은 스투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쓰는 경우에도 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뒤쪽으로 레버암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틀니가 이렇게 앞뒤로 놀게 되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두 개 심는 경우에도 그 위치를 잘 고려해서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뭐 너무 간단하고요. 상하악이 완전 무치악인 62세 환자였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틀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조금 릴라인하고 만져가지고 제가 원하는 비디오까지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악 틀니를 복제를 해가지고요. 라디오그래픽 마커, 거터폴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스타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사선 사진을 찍고 CT도 찍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멘탈 포라멘의 위치고요. 멘탈 포라멘에서부터 안테리어 루프가 있죠. 안테리어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 루프로부터 5mm 정도를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 무치학 치료를 하려면 덴처 두플리케이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GAO 연수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덴처를 그날 두플리케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하는 타이밍이 달라진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러니까 이가 많이 빠진 광범위한 부분 무치학이거나 완전 무치학에서 덴처 두플리케이션을 그날만 할 수 있다면 그날 바로 스타핑을 넣어가지고 라디오그래픽 마커를 넣은 복제된 라디오그래픽 스텐트로 CT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런 환자들을 더 잘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덴처 두플리케이터라는 것이고요. 이건 알지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한쪽 면에 알지네이트를 먼저 믹스하고 그 위에 틀니를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굳고 나면 반대편에 알지네이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죠. 잠궈가지고 굳힌 다음에 알지네이트가 굳으면 틀니를 빼서 거기다 이제 클리어 아크릴릭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큐어링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알지네이트로 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덴처 두플리케이터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이제 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가져온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먼저 베이스를 조직면을 먼저 인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아랑 그 바깥쪽 면을 이렇게 이제 인기를 해가지고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덴처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클리어 아크릴릭을 부어서 덴처를 두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퍼티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선생님들 누구나 병원에 가지고 계시는 이런 리테이너를 주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나눠주는 혹은 판매하는 이 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티를 이렇게 먼저 아래쪽 면을, 조직면을 먼저 조직면 쪽을 먼저 이렇게 인기를 하고 붙인 다음에 요 면에만 약간 바셀린을 바르는 거죠. 바셀린을 바르고 요 뚜껑 부분에다가 다시 퍼티를 믹스해 가지고 넣고 그거를 찍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이제 클리어 레진을 붓고 프레셔 팍 같은 데다가 찌면 그날 안에 30분, 40분이면 충분히 이 두플리케이션한 덴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무치약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잘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라디오그래픽 스텐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서지컬 스텐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버덴처 할 때 임플란트의 위치는 틀니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예, 그럴 때도 그런 거를 볼 때도 수술 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심을 때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의 패러럴리즘입니다. 두 개가 아주 평행하게 심겨 있어야 나중에 로케이터의 어태치먼트를 교환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임플란트의 각도가, 임플란트 간의 각도가 아주 평행하게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바타입 오버덴처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ERA 같은 거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스투 타입의 어태치먼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케이터라는 것 많이 쓰고요. 저는 언젠가부터는 네오바이터에서도 아마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라토 어태치먼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내구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뭐 로케이터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케라토를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죠. 틀니를 만드는 과정처럼 쭉 지난 다음에 그 틀니를 좀 써보게 하는 거죠. 써보게 해놓고 비로소 로케이터 어태치먼트, 케라토 어태치먼트 연결하고 픽업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결된 모습, 그리고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칼미시 책에 나오는 이런 이제 만디블라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장점들입니다. 보면은 컨벤셔널 덴처에 비해서 추잉 에피션시가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푸드 인펙션이 적고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임플란트도 적은 수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하악 덴처의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옵션이 쉬우면서도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악 무치약 환자를 볼 때 이것도 이제 좋은 치료 계획이다, 좋은 치료 방법이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항상 선택할 때 포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피메일 64세 환자였고요. 아마 2008년 정도에 제가 본 환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오셨고, 아까처럼 덴처 두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라디오그래픽 마커를 쫙 넣고 CT를 찍었고요. 근데 CT 모습 보시면 리치가 굉장히 얇죠. 우리가 나이프 엣지라고 하는 칼처럼 얇은 그런 리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그 라디오그래픽 마커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서 단면들을 잘라서 확인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한 모습에서 보면 멘탈 포라멘 전방으로 요 임플란트의 위치가 너무 뒤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가깝다고 나오기 때문에 요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미지알 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치를 잡은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그래픽 마커를 조정을 좀 합니다. 라디오그래픽 마커에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 약간 2mm씩 앞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의 거리를 확인해서 이렇게 패턴 레진으로 마킹을 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할 때 모습이고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부분 문착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렇게 리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갈아서 평평하게 해놔야 드릴도 안 미끄러지고 임플란트 플랫폼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뼈에 잠기게 됩니다. 하악골 같은 경우는 베이잘본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이 나이프 엣지 부분을 다듬어내고요. 저는 이 벌크 나이프라는 이 로스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끼어 쓰는 이 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벌크 나이프로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의 기준은, 제 기준은 아까 제가 그 서지컬 스텐트에서 패턴 레진으로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평행하게 심기는 것이 보철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이드핀 같은 거 이용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요 부위, 치아가 있던 부위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2개를 더 추가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5개를 심었습니다. 전치부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그래픽 마커 기준으로 제가 한 2mm씩, 2mm 정도 미지알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하고 비슷하게 잘 심겼다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철물의 기공 과정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어서 한 장에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인상을 뜨고요. 인상을 뜬 다음에 그 임플란트 간의 거리가 잘 됐는지 모형에서 지그를 만들어서 입안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스트라인을 합니다. 전치부만 배열하고 한 번, 그 다음에 구치부까지 배열하고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 사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가정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008년, 뭐, 요때만 해도, 제가 도치배열 제가 스스로 할 때입니다. 밤에 퇴근은 안 하고, 기공실에 남아가지고, 이 도치배열 다 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치배열한 거 트라인하고 괜찮다고 느껴진 거를, 보이는 거를 그대로 픽업을 해가지고요. 치아만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보면서 하이브리드 타입, 그러니까 우리 픽스드 타입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요 프레임워크이 치아를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왁스를 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그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의 왁스업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큐어링을 하고 환자 입안에 껴주게 됩니다. 자, 이 환자는 프레임워크이랑 그 덴처 큐어링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본 과정을 제가 다 했던 환자여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때 이제 AP 스프레드 고려해가지고 처음 왔던 프레임워크를 조금 잘라서 조금 짧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를 멘탈 포라멘 앞쪽에다가 심어서 하는 것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단점 중에는 포스테리어 캔틸리버가 항상 걸려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강한 교합력에 버티기는 좀 힘든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덜 작용할 것 같은 케이스에서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P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보철물이 만들어진 거죠. 자, 위에는 총위치, 그리고 아래는 임플란트 5개를 이용한 이렇게 고정성 보철물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건가 하는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보철물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브릿지. 왜냐하면 자부 선생님이 북미 대륙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자부 선생님이 북미 대륙의 임플란트를 처음 소개할 때 했던 거랑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토론토 브릿지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픽스드 디태처블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원할 때는 뺄 수 있고 스크류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환자가 원할 때는 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정성인데 치과의사들한테는 디태처블이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네, 뭐 그런 식이라면 SCRP는 전부 다 픽스드 디태처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5개로 보철물을 만들었으니까 오론5라고 부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론4, 오론5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보철물을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리무버블에 썼던 아크릴릭이나 덴처 치아 같은 것을 고정성 보철물에도 쓰고 있다 하는 의미로 하이브리드라는 불분명한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2007년, 200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어메리칸 칼리지 오브 프로서돈틱스에서 나온 GPT-8, 그러니까 그로서리 오브 프로세틱 텀, 그러니까 보철학 용어집이죠. 많은 저널이 이거를 기본 용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그때부터는 위에 이 컴플리트 덴처, 우리가 총이치라고 부르는 것을 리무버블 컴플리트 덴처 혹은 리무버블 컴플리트 덴탈 프로스테시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RPD는 리무버블 파셜 덴처잖아요. 원래 가철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총이치에도 컴플리트 덴처에도 리무버블이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처럼 픽스드 컴플리트 덴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고정성의 컴플리트 덴탈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총이치를 리무버블이라고 붙이는 것을 권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픽스드 컴플리트 덴처 혹은 픽스드 컴플리트 덴탈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연결 방식이 임플란트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서포티드라는 말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던 재료를 붙이게 됩니다. 자, 메탈, 아크릴릭 레진 혹은 메탈 레진, 임플란트 서포티드, 스크류 리테인드 혹은 뭐 시멘트 리테인드, SCRP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헌상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보고가 돼 있고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외국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스크류 리테인드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된 나사 유지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길죠. 메탈, 레진,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드 컴플리트 덴탈 프로세스 혹은 픽스드 컴플리트 덴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학명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르코니아 위에 뭐 이렇게 그 비니어가 올라간 이런 보철물을 놓고 지르코니아로 만든 하이브리드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걸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죠. 왜냐하면 덴처에 쓰이는 아크릴릭 레진이나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철물들은 문헌상에서는 지르코니아 혹은 지르코니아 세라믹, 임플란트 서포티드, 모디파이드 스크류 리테인드, 픽스 컴플리트 덴처 혹은 픽스 컴플리트 덴탈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헌을 찾아보실 때도 픽스드 컴플리트 덴처나 뭐 이런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찾아보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헌을 하나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꽤 오래전에 나온 문헌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에 나온 거고요. 조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ystemic Review고요. Biologic Technical Complication with Fixed Implant Rehabilitation for Inexorable Patient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웨버 선생님도 참가했고 갈루치 선생님도 참가한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타입의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스크류 리테인드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임플란트는 전부 다 브레넨막이거나 스트로만 임플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부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죠. 31명의 환자에서 180개 임플란트를 팔로우업을 했고요. 무려 팔로우업 기간이 18년에서 23년입니다. 우리가 풀 픽스드를 해놓고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를 해놓고 그거를 23년간 팔로우업한 논문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팔로우업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5년 그리고 최장 23년까지 팔로우업된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콤플리케이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본로스 같은 경우를 보면 2mm보다 큰 경우가 5년 동안 봤을 때는 20%, 그리고 10년간 보면 40%. 그 다음에 스크류 프랙처도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20%, 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콤플리케이션이 5년 동안 생긴 것들이 보면은 스크류 프랙처나 스크류 루즈닝 같은 경우는 19.7%, 약 20%에서 생겼는데 그게 10년이 되면, 5년이 더 지나면 약 40%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지날 동안 괜찮았다고 이게 10년까지 괜찮을 거냐?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보면은 이제 다른 많은 바이올로직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보면 5년에서 10년으로 갈수록 거의 2배의 문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레이트를 보면요, 평균에 5년을 보시면 31% 정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11%에서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내가 10개를 심었는데 10년 지나면 이렇게 픽스드로 심었을 경우에 10개 중에 하나만 문제가 없고 9개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 치료를 딱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메인터넌스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헌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두 번째 문헌입니다. 2018년에 소개된 아티클입니다. COIR에 나온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보면 웨버 선생님, 이건 터프츠에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보시면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와 바이올로직 콤플리케이션 with implant supported fixed complete dental prosthesis. 뭔가요? 완전히 엮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고정성
통이치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팔로우한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라믹이 들어간 임플란트 픽스드 콤플리트 덴탈 프로세시스를 그룹 1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탈 레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에 있는 것을 그룹 2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를 비교해서 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팔로우업은 12년 팔로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세라믹이 들어가 있던 게 55케이스, 메탈 레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된 것이 16케이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라믹으로 한 그룹이 더 좋은 것으로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으로 한 것은 아까 같은 그런 프렌즈까지 세라믹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연결한 그 픽스드 콤플리트 덴처를 픽스드 콤플리트 덴탈 프로세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탈 레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해봤고요. 러프 서페이스 임플란트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타이티스의 문제들이 조금 더 흔히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런4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런4는 좀 특이한 치료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오런4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개로 다 해결해 줄게. 5개로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 보시면 말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보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노벨바이오케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상악에서 4288개의 임플란트를 1072명한테 썼는데 임플란트의 석세스 레이트가 이렇고 그 다음에 보철물의 석세스 레이트가 이렇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디불에서도 보면은 10년에서 18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1884개의 임플란트를 471명한테 심어서 임플란트는 93% 성공했고 보철물도 98.8%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상악이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 많죠. 환자 수도 여기는 하악에서는 471명, 상악에서는 1072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런4라는 콘셉트는 상악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거든요. 사이너스를 피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심거나 아니면 사이누스를 통과하게 자이고마 쪽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이런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오런4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노벨바이오케어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치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45도 앞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심는 거죠. 상악동을 피해서 이렇게 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코핑이라는 거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덴처를 그러니까 아크릴릭 덴처를 잘라놓은 거를 릴라이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끼워주는 이런 치료 방식이 오런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오런4나 오런-X의 기본적인 콘셉트는요, 본 그래프트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한 번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릭 브릿지를 이용해서 아까 같이 덴처를 뭐 잘라놓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두플리케이션 된 덴처를 이용해서 이미디엇 펑션을 주는 겁니다. 완전 무치하기 때문에 펑션을 부하를 안 줄 방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하는 겁니다.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로우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칩한 거는 아니다 하는 말로 선생님 강의에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를 적게 쓰고 비용이 적게 든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를 적게 쓰고 본그래프트를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말로 브릿지라고 부르는 방식에 보시면 상악에서 이렇게 입술이 웃을 때 스마일 라인 아래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게 보기 싫기 때문에 전치부는 본을 리덕션 해가지고 심어라 뭐 이런 식의 프로토콜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매우 특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로 선생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말로 선생님도 뼈가 좋으면
오런4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6개나 8개 심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로 선생님의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1993년에 하악에서 첫 환자를 했고요. 96년에는 상악에서 이제 두 번째 환자를, 상악에서 이제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에 노벨 바이오케어에서 노벨 스피드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임상 논문 하악, 상악이 각각 99년과 200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이제 노벨 바이오케어에서 이 오런4라는 걸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자이고마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상악 프로토콜을 6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그 프로토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오런4의 노벨 가이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그 활발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노벨 바이오케어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런4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 아티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빨리 2013년인가요?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나오는 시스테믹 리뷰도 있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제가 신뢰하는 우리 스트롭 선생님이 관여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오런4하고 관련된 것들을 독일어랑 영어로 된 논문들을 쫙 찾았고요. 이 쫙 찾은 논문들 중에 이렇게 환자가 겹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보니까 13개 논문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논문 가지고 보니까 초기에 유지되는 거는 오런4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다만 데이터셋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 포함된 13개의 그룹이거든요. 포함된 13개의 논문입니다. 이 시스테믹 리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있지만 2개의 논문을 한 분이 쓰셨고요. 이게 말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3개의 논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다양한 그룹에서 한 논문들이 아니라는 것이 좀 제한이 돼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오런4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점은 이미디엇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숫자의 임플란트를 쓰고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치료가 빠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디엇 펑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그 13개 논문에도 보면 이미디엇 레스토레이션이 2주 안에 2주 내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고요. 나중에는 최종 보철물을 바꾸게 됩니다. 그거는 꼭 아크릴릭이 아니라 세라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르코니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처치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도 이제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말로 선생님 같은 분도, 포르투갈의 말로 선생님 같은 분도 심지어 뼈가 좋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임플란트 평행하게 심어서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시스테믹 리뷰에서 보면 임플란트를 틸티드하게 심었거나 바로 심었거나 본노스에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요 문헌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헌들은 PDF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용이 좀 많은데요. 혹시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이거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해서 끊기보다는 조금 나눠 가지고 오늘 못다한 말씀은 다음번에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고요. 완전 무치약 환자셨고 이렇게 이제 라디오그래픽 스텐트로 파노라마 찍었고 CT 찍었고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고요. 제 라디오그래픽 스텐트에 임플란트 4개를 심기로 했네요. 4개를 심기로 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패턴 레진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서지컬 스텐트를 준비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그 메탈 레진 임플란트 서포티드 픽스 컴플리트 덴처를 만든 다음에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제가 이렇게 이제 딜리버리를 했고요. 방사선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팔로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 2020년 6월 4일 날 2020년 6월 4일 날 파노라마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하게 많은 치아들이 임플란트로 바뀌었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제가 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2012년 3월에 이렇게 치료를 끝내고 2020년 6월에 올 때까지 이 하악 보철물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3, 4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문제들부터 큰 문제들이 계속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뭐 도치가 하나 빠지고 뭐 붙이고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통째로 떨어져 가지고 와서 다시 리페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크류 프랙처도 제가 이 환자에서 6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에는 하나 부러지고 어떤 때는 2개 부러지고 어떤 때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통째로 빠지고, 그러니까 SCRP 해놓은 것들이 디스멘테이션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스크류 프랙처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멘테이션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아예 밖에서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지그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붙여서 옮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콤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 결국은 이렇게 병원에 자주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임플란트 4개 중에 2개를 이용해서 로케이터를 케라토 어태치먼트를 끼워줬고요. 지금은 이 2개에 의해서 유지되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9월에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아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4개 가지고 픽스드를 했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만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자, 이 환자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 아래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위에 치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해도 이거보다 뭐 다른 치료 계획이 특별한 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이 심한 거죠. 아래는 약하고 위는 강하고 하는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레진 치아를 지르코니아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지르코니아 프레임워크를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something has to give잖아요. 뭐든지 힘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지 재료가 지르코니아로 바뀐다고 하면 아크릴릭에 생기는 문제는 없겠지만 임플란트에 생기는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픽스드 케이스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처음 봤던 분이고요. 이분은 스웨덴인가? 스웨덴에 살고 계십니다. 스웨덴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 선수를 하셨던 아주 키가 크신 여자분이셨습니다. 당시에 54세 환자분이셨고요. 근데 3 텐던시가 있죠. CT를 찍어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덴처를 두플리케이션 한 거를 이용해서 CT를 찍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에 참고를 했습니다. 상하에는 9치부에 그리고 하하에는 8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8개 임플란트 심는 거 좋아합니다. 하악에서는, 하악 완전 무치약에서는, 상악에서는 9개를 심고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3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3개를 이용해서 9치부 4개 치아를 각각 만드는 방법을 중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피스로 스플릿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위치의 임플란트는 캐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3번, 4번을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야만 이렇게 3피스로 스플릿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메인터넌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디어 로딩을 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19일 날 임플란트를 심었고 7월 20일 날 인상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떠서 이제 템포럴 레스토레이션, 이미디어 로딩을 위한 템포럴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덴처 두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법까지만, 요 케이스만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끊고 다음번에 이제 또 이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는 레고바이트라고 부릅니다. 레고바이트는 레고 우리 아이들 장난감 아니면 어른들도 좋아하던데요. 레고는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쌓아서 올리는데 그것처럼 임플란트를 서로 연결하는 거를 패턴 레진으로 이런 지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위에 라이트 큐어링 하는 레진, 우리 덴처 레코드 베이스 만드는 레진으로 이렇게 위에 하나를 더 올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레코드 베이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골라 가지고 그 스크루로 조인을 이렇게 조여 놓는데요. 그럼 이제 왁스림이 있고 이 왁스림이 원하는 높이가 아니면 그거를 또 풀러 가지고 빼내서 자르고 조절해 가지고 또 껴보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를 조이면 어느 한쪽이 들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지그를 만들고 그 위에 꼈다 뺐다 하는 림을 레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바이트를 뜨게 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고, 선생님들마다 아마 이렇게 풀마우스에서, 풀아치에서 이렇게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제 덴처 두플리케이션 한 거를 이용해서 프렌즈 부분을 잘라내고 모형상에서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처 두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어떤 케이스든 큰 케이스 하실 때는 부분 무치하기 크거나 광범위한 부분 무치하기거나 풀마우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템포라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외국에서 오실 동안까지 이제 위에는 템퍼레리 덴처, 아래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 로딩 한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기공하는 과정이고요. 기공하는 과정. 그때는 이제 PFM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PFM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자, 모형상에서 준비를 해 놓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 그 뒤에 이제 언커버리 하러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언커버리 하러 오셨을 때 보면 나사가 하나 풀려 있었고요. 그 부분에는 본너스가 조금 생겼죠.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물을 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이제 앞에 브릿지에 포셀린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앞니도 해달라 하셔가지고 앞니까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전치후 브릿지를 제거했고요. 자, 이때 보시면 하악에는 최종 보철물이 들어있고 하악 구치부에는, 그 다음 하악 전치부에는 템, 그리고 상악 구치부에도 템, 상악 전치부에도 템,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악치 않은 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걸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이제 파닉의 숫자를 고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컵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악 보철물, 하악 보철물, 하악 전치후 보철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덴처를 복제해가지고 임플란트 위치를 잡기 때문에 덴처 치아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하악 전치부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 하악 전치의 공간을 잡을 때는 캐나인 위치를 잡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공을 했고 결국은 이제 파닉이 3개 들어가는 거를 제가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철 치료를 끝내게 됐습니다. 이 환자 2011년에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2011년 8월의 모습이고요. 구치부 보시면 하악의 구치부에는 임플란트 3개, 임플란트 3개, 그리고 여기는 임플란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보철 치료를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팔로우업 왔던 모습이고 2019년까지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팔로우업을 더 자주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작년에 상황이 그래서 병원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 하셔가지고 팔로우업을 작년에는 한 번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치료한 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지나서 제가 9개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4개까지밖에 못 봤네요. 그죠? 이게 5개 케이스는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이어서 나올 질문이 있으면 단톡방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